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정순, 올해 71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살아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불과 2달 전만 해도 전 정신병원에 감금돼 있었습니다. 정신병원. 정확히 말하면 폐쇄병동이었습니다. 저는 기억이 또렷하고 숫자 계산도 정확하고 자식들 생일도 결혼기념일도 빠짐없이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제가 정신병원에 끌려갔습니다. 그것도 자식들 손에. 그 이유요? 상속 때문이었습니다. 제 남편은 1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중견 철강업체의 공동 창업자였고 우리는 꽤 많은 재산을 함께 일궜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은 아내에게, 나머지 절반은 세 자녀에게 균등하게 나눌 것. 근데 이걸 보고 자식들이 한 말이 뭐였는지 아세요? 엄마는 이제 돈 필요 없잖아. 우리한테 다 넘기지. 그날 이후 첫째 영훈이는 매일 찾아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사실 이런 말하기 뭐한데. 요즘 정신이 좀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서 엄마 유언장 바꾸는 게 좋지 않겠어? 엄마한테서 바로 우리가 관리하면 훨씬 편하잖아. 둘째 딸 지연이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할머니처럼 치매 오시면 우리 어떡해요? 그 전에 정리하자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자식들 걱정이라 생각했죠.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종이 몇 장을 들고 왔습니다. 엄마, 이건 그냥 행정 절차야. 우리 대신 서류 뗄 수 있게 위임해 주시면 돼요. 난 눈도 잘 안 보이고 믿던 자식이라 그냥 사인했죠. 그게 후견인 지정 신청서였습니다. 저 모르게 병원 입원 동의까지 포함된 진짜 날 가둬버릴 문서였던 겁니다. 며칠 후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일어나려고 했는데 침대가 낯설고 창문엔 쇠창살이 박혀 있었어요. 문은 밖에서 잠겨 있었고 나는 하얀 환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말했죠. 김정순 환자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환자요?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내 자식들이 날 정신병자로 만든 겁니다. 병원에서 눈을 뜬 그날 아침, 나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여기에 있는지, 누가 여기에 날 데려다 놨는지. 하지만 곧 간호사의 말이 날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후견인이 보호 입원 신청하셨어요. 자발적 입원이 아니시죠? 그럼 퇴원은 불가능하세요. 병원 안에는 시간이라는 게 따로 없었습니다. 밤인지 낮인지도 모를 무채색 형광등 아래 나는 하루하루를 감시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루 3번 약을 강제로 먹고 하루 2번 정신과 상담을 받고 외부 통화나 방문은 후견인 허락 없이는 불가. 그 후견인 내 아들이었습니다. 며칠 뒤 병원 상담실에서 간호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아드님께서 은행 계좌 통합 관리 신청하셨어요. 모든 자산은 후견인 동의 없이는 접근이 제한됩니다. 또 다른 날엔 진명의 이전이 완료됐다고 확인서가 도착했습니다. 내가 피땀 흘려 일궈온 집이 내가 모르게 자식 명의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은 입원과 동시에 압수당했습니다. 공중전화도 없었고 가끔 사용 가능한 전화기도 등록된 번호 외엔 발신이 불가했습니다. 그 등록된 번호에는 첫째 아들, 둘째 딸, 셋째 아들, 오직 자식들 번호만 있었습니다. 그들은 번갈아가며 전화를 받았고 그때마다 말했습니다. 엄마, 병원에서 좀 더 쉬셔야 돼요. 엄마가 요즘 좀 이상해지셨잖아. 누가요? 내가요? 어느 날 병원 식당에서 낯익은 간병인이 다가왔습니다. 김정순 씨 맞죠? 예전에 땡땡 회사 회장님 부인이셨죠? 뉴스 봤습니다. 아드님들 회계사 데리고 와서 가족 회의하던데요. 재산 나누는 얘기 같았어요. 그 말을 듣고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나는 병원에 갇혀 있는데 그놈들은 내 재산을 회의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도저히 못 참겠어서
약을 먹는 척하고 뱉었습니다. 그러자 상담 기록에 이런 글이 적혔습니다. 환자가 치료 거부 및 망상적 언행 지속, 현실 인식 능력 저하됨, 강제 투약 요청. 그리고 그날 저녁 나는 진짜로 강제로 약을 맞았습니다. 팔에 꽂힌 주사에서 따뜻한 것이 들어오는 순간 눈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사를 맞고 며칠 동안은 정말로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뿌예지고 몸은 무겁고 말은 느려지고 그렇게 무력해져가는 사이 자식들은 저를 완전히 지워가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어느 날 희미한 빛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1. 청소하던 간병인의 귓속말. 김정순 어르신 예전에 땡땡 철강 회장 부인이셨죠? 네. 저 사실 여기 오래 있었어요. 이런 일 자주 봅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후견인 지정을 이용해 상속 무력화시키는 거 요즘 재벌가에서도 꽤 많아요. 근데 어르신은 눈빛이 달라요. 절대 미친 사람 아니에요. 그 말에 눈물이 터질 뻔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미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준 건 처음이었습니다. 며칠 뒤 그 간병인이 다시 말했습니다. 복도 끝 문서실, 저녁 식사 시간에 아무도 없어요. 열쇠는 이거예요. 딱 5분 드릴게요. 심장이 터질 듯 뛰는 상태로 나는 문서실로 향했습니다. 그 안에는 김정순 후견인 지정 서류 복사본이 있었고 신청자 이름은 첫째 아들 김영훈, 그리고 첨부된 의사 소견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환자는 현실과 망상을 구분하지 못함. 자산 관리에 적절하지 않으며 가족에 대한 강한 의심 경향이 있음. 그 소견서의 날짜는 입원하기 2주 전. 그렇다면 이건 계획된 감금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그 문서를 손에 넣은 채 간병인에게 부탁했습니다. 혹시 휴대폰 있으신가요? 한 번만 사진 찍어서 제 동생에게 보내주실 수 있나요? 그녀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단 이름 말해주세요. 전화번호는 검색해서 찾을게요. 그렇게 나는 30년 가까이 연락 끊겼던 친정 동생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김정수 서울신림에 살고 있을 거예요. 며칠 뒤 병원 원무과로 등기우편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서울법률사무소. 내용은 후견인 지정에 대한 법적 이해 신청 및 환자의 상태 재검토 요청서. 나는 그날 저녁 다시 상담실로 불려갔습니다. 의사는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김정순 씨, 이거 누가 도운 겁니까? 나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나 혼자 아닙니다. 아직 날 미쳤다고 믿지 않는 사람이 세상엔 있으니까요. 그날 이후 병원 측은 조심스러워졌고 나는 더 이상 강제약을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정식으로 가정법원에서 후견인 재심 심사 일정이 잡혔다는 통보서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싸울 수 있게 된 겁니다. 서울가정법원 4월 3일 오전 10시 정신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나는 병원 측 보호 아래 법정에 섰습니다. 양쪽엔 내 자식들 3명, 앞에는 나를 정신질환자로 몰아넣은 후견인 신청서, 그리고 나를 지지하기 위해 함께 온 내 친정동생. 법원에서 처음 발언한 사람은 내가 만난 간병인이었습니다. 김정순 어르신은 의식 명확하고 시간 장소 사람 구분 모두 가능하셨습니다. 저는 오래 근무하며 진짜 환자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정순 어르신은 너무나 정상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재판장의 시선이 자식들 쪽으로 향했습니다. 딸 지연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막내 아들 민재는 자꾸만 시계를 보며 초조해했습니다. 하지만 첫째 아들 김영훈, 그놈은 끝까지 태어냈습니다. 어머니가 스스로 이상해지신 겁니다. 저희는 도와주려 했을 뿐입니다. 그 말에 내가 일어나 외쳤습니다. 그럼 넌 왜 내 이름으로 후견 신청을 했니?
왜 내 서명을 위조하고 유언장도 무효화하려 했니? 날 가둬놓고 내 통장엔 내 돈이 들어갔잖아. 정순의 법률 대리인이 제출한 자료엔 영훈이 내 계좌에서 병원 입원 직후부터 수차례 돈을 인출한 기록이 있었고 부동산 명의 변경 당시 정순 본인이 아닌 영훈이 등장하는 CCTV 영상도 함께 첨부되었습니다. 이제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범죄였고 후견이란 이름의 합법을 가장한 강탈이었습니다. 오후 2시 판사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후견 신청은 기각하며 현재의 정신병원 입원 상태 또한 즉시 중단한다. 본인은 의사결정 능력이 충분하며 불법적인 서류 작성 및 명예 변경건은 별도로 수사 의뢰한다. 그 순간 나는 세상에 살아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자식들은 나를 보지 않았습니다. 딸은 울고 있었고 막내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리고 첫째 영훈이는 조용히 법정을 빠져나가며 나를 딱 한 번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분노도 당황도 아니었습니다. 실패한 도박꾼의 눈이었습니다. 법정 판결 후 나는 바로 퇴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면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저 철문 하나를 나가는데 2달이 걸렸습니다. 퇴원하고 돌아온 집은 더 이상 내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벽엔 낯선 가구, 서랍엔 바뀐 장부, 통장은 비어 있었고 내 노트엔 누군가가 쓴 자산 정리 목록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걸 보면서 진짜로 이 자식들이 나를 없앨 생각이었구나 라는 걸 확신했죠. 지연이는 문자 한 통 남겼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난 그냥 형이 하자는 대로 믿었어요. 막내 민재는 끝까지 아무 말 없었고 첫째 영훈이는 지금도 연락 두절입니다. 내가 낳은 아이들이지만 그날 이후로 더는 가족이라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모든 명예 복구 소송에 들어갔고 내가 사인하지 않은 문서들은 모두 위조로 인정받았습니다. 영훈은 검찰 조사 중이고 집은 다시 내 명의로 돌아왔습니다. 통장은 다시 열렸고 유언장도 원래대로 유지됐습니다. 하지만요, 되돌릴 수 없는 게 있더군요. 나는 이제 전화가 와도 받지 않습니다. 초인종이 울려도 나가지 않습니다. 내가 70평생 믿었던 가족이 돈 앞에서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었고 감옥에 가뒀고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보다 더한 짓을 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매일 기록을 남깁니다. 그날의 감정, 병원의 냄새, 아이들의 표정, 법정에서의 한마디 한마디. 누군가에게는 이런 일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상속 앞에서 가족은 괴물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 괴물의 울타리에서 살아 돌아온 증인입니다. 이야기를 다 하고 나니 이제는 조금 편해졌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고 정신도 멀쩡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인간입니다. 그것조차 부정하려 했던 이들이 가족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다는 게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이죠.